구글 지도를 확대하다 보면 가끔 설명할 수 없는 장면들이 포착됩니다. 네덜란드의 한 부두, 누군가 쓰러져 있고 그 옆에서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끌고 가는 모습이 위성에 찍혔습니다. 붉은 얼룩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치 피처럼. 정말 위성이 살인 현장을 촬영한 걸까요? 오늘은 구글 지도에서 발견된 가장 기이한 장소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2013년 한 사용자가 레딧에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 카자흐스탄 북부 초원을 촬영한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의 오각별이 보였습니다. 원 안에 들어있는 형태, 직경 약 366m, 축구장 4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위치는 비에르나 토볼스크 저수지 남쪽 해안 근처. 주변을 확대해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인 리사코프스크까지 약 20km. 그 사이에는 황량한 초원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게시물은 72시간 만에 47,000개가 넘는 댓글을 받았습니다. 서버가 2차례 다운됐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좌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구글 어스에 접속했습니다. 왜 이토록 폭발적인 반응이 나온 걸까요? 오각별이라는 상징 때문입니다. 오컬트 전통에서 오각별, 특히 원 안에 갇힌 오각별은 악마를 소환하거나 초자연적 힘을 가두는 마법진으로 여겨집니다. 현대 사탄교의 공식 문장인 바포메트 인장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초원 한가운데 하늘에서만 보이는 거대한 크기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비밀의식 장소였습니다. 신비주의 집단이나 비밀 결사가 대규모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라는 주장. 별의 크기가 너무 커서 지상에서는 전체 형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이론을 뒷받침했습니다. 두 번째는 UFO 착륙장. 형태가 너무 완벽하고 위치가 너무 고립되어 있어서 외계 문명과의 접촉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의교 에너지 구역. 고대 샤머니즘 전통에서 오각별은 5가지 원소를 상징합니다. 지구의 자기장과 연결된 특별한 에너지 포인트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차원 관문.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포털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문 도형이라는 이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 후반 사용자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별의 정확한 중심점에 카페 또는 레스토랑이라는 마커가 표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황량한 초원 한가운데 가장 가까운 도로에서도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말입니다. 몇 달 후 마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식인 카페, 비밀 엘리트 집단이 모여 금지된 의식을 치르는 장소였고 마커는 실수로 노출된 정보였으며 발각되자 서둘러 삭제했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2014년 초 한 카자흐스탄 현지 저널리스트가 직접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리사코프스크에서 출발해 비포장 도로를 3시간, 그 후 도보로 1시간을 더 이동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의식 장소도 UFO 착륙장도 차원 관문도 아니었습니다. 땅에는 희미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조성된 산책로의 윤곽선, 별의 5 꼭지점과 원의 테두리를 따라 흙이 약간 다른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무너진 콘크리트 기초 몇 개, 건물이 세워질 예정이었지만 완성되지 못한 흔적, 주변에 녹슨 철근과 낡은 목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별 모양을 따라 심어졌던 나무들의 흔적도 보였습니다. 대부분 죽었지만 일부는 살아있어서 위에서 보면 별의 형태가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리사코프스크로 돌아온 저널리스트는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70대 노인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 정부가 이 지역에 청소년 캠프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젊은 개척자들을 위한 여름 캠프, 큰 공원, 건물, 호수 수영장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공원 설계는 오각별 모양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 별은 국가의 상징이었습니다. 국기, 훈장, 건물 어디에나 붉은 별이 있었습니다. 설계자들은 공원을 상징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땅을 정리하고 경계를 표시하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자금이 끊겼고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노동자들은 떠났고 장비는 방치됐습니다. 현지 고고학자 에마 우스마노바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1980년대 후반 계획된 젊은 개척자 캠프의 공원 설계도라는 것. 소련 시대 청소년 캠프는 애국 교육과 공산주의 이념환영을 위한 시설이었고 전국에 수백 개가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오각별 모양은 의도적인 설계였습니다. 당시 소련에서 오각별은 악마주의와 무관했습니다. 그것은 국가, 군대, 노동자의 단결을 상징하는 신성한 기호였습니다. 중앙 원형구역에는 분수나 광장이 계획되었을 것이고 별의 5방향으로 뻗은 산책로에는 벤치와 조명, 나무들이 심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별의 형태를 따라 걸으며 애국심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1991년 소련 붕괴와 함께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새로 탄생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소련 시대 프로젝트를 완성할 자금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윤곽선만 남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식인 카페 마커는 뭐였을까요? 조사 결과 더욱 황당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리사코프스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사업주가 이 좌표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구글 비즈니스에 자신의 카페를 등록하면서 위치를 실제 카페가 아닌 별의 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관심을 끌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도 오지 않자 그냥 삭제했습니다. 미스터리는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은 남습니다. 왜 사람들은 단순한 설명보다 복잡한 음모론을 더 쉽게 믿었을까요? 인간의 뇌는 패턴을 찾도록 진화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능력이었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능력은 때로 오작동합니다. 우연한 배열에서 의미를 찾고 무작위한 사건들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카자흐스탄의 오각별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격리된 위치, 거대한 규모, 신비로운 상징, 평범한 진실보다 비범한 거짓이 더 그럴듯해 보이게 만드는 모든 요소. 지금도 별은 그곳에 있습니다. 천천히 지워지고 있지만 아직은 선명합니다. 구글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딘가의 포럼에서는 누군가가 공식 설명을 믿지 않고 있을 겁니다. 2010년 미국의 한 해양학도가 졸업 논문을 위해 태평양 무인도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키리바시 공화국 소속 섬들의 좌표를 하나씩 구글 어스에 입력하던 중이었습니다. 보스토크 섬의 좌표를 입력하는 순간 그는 멈췄습니다. 다른 섬들과 달랐습니다. 모래사장도 야자수도 산호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완전히 검은 얼룩이었습니다. 마치 화면에 먹물을 쏟아부은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욕조의 배수구처럼 주변의 푸른 바다와 대비되어 더욱 불길해 보였습니다. 그는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재시작했습니다. 같았습니다. 다른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같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해양학 커뮤니티 포럼에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 48시간 안에 20만 회 이상 조회됐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군사시설 검열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비밀 군사기지가 있어서 구글이 의도적으로 가렸다는 것. 섬은 너무 작고 외딴 곳이라 완벽한 비밀시설 위치처럼 보였습니다. 핵무기 저장고, 잠수함 기지, 생물학 무기 연구소, 지하 벙커 입구, 온갖 추측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차원 포털이었습니다. 이 검은 구멍이 실제로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입구이며 정부가 이를 알고 있다는 주장. 블랙홀처럼 우리 세계와 다른 세계 사이의 틈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론은 섬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핵실험이나 지진, 해저 화산 폭발로 선이 완전히 침몰했고 구글이 아직 업데이트하지 못해 검은 공간만 보인다는 주장. 사람들은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토크 섬은 1820년 12월 13일 러시아 탐험가 파비안 폰 벨링스하우젠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험선 이름을 따서 보스토크라고 명명했습니다. 섬의 크기는 극히 작았습니다. 동서로 약 700m, 남북으로 약 600m, 총 면적 약 24헥타르, 서울 여의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 동안 이 섬은 가끔 포경선이나 과학탐험대가 들르는 정도였습니다. 정착을 시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섬에는 담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토양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농사는 불가능했습니다. 코코넛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1938년
영국이 이 섬을 길버트 앤 앨리스 제도에 편입시켰습니다. 1979년 키리바시 독립과 함께 보스토크 섬도 키리바시령이 됐습니다. 1970년대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이 섬을 제대로 조사했습니다. 섬 전체가 단 한 종류의 나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피소니아 그란디스, 일명 새잡이나무로 불리는 종입니다. 최대 30m 높이까지 자라며 끈적끈적한 씨앗을 만듭니다. 새들의 깃털에 씨앗이 달라붙어 퍼지는 방식인데 때로는 너무 많은 씨앗이 달라붙어 새가 날지 못하고 죽기도 합니다. 보스토크 섬에서는 수백 년 동안 이 나무들이 경쟁자 없이 자랐습니다. 점점 더 조밀하게 자라며 섬 전체가 거대한 녹색 덩어리가 됐습니다. 나무들은 너무 빽빽해서 사이로 빛조차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섬을 탐사하려 했을 때 그들은 문자 그대로 나무들을 헤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궁터도 없었습니다. 그냥 끝없는 초록색 장벽이었습니다. 10m 이동에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섬에 서식하는 동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바다새, 바다거북, 개, 도마뱀부치, 폴리네시아 쥐 정도.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것이었습니다. 섬은 접근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산호초가 섬을 둘러싸고 있어서 배가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항구도 없고 만도 없고 안전한 상륙 지점도 없었습니다. 1999년 키리바시 정부는 보스토크 섬을 포함한 피닉스 제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상륙은 특별 허가 없이 금지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위성사진에서 이 섬이 검은 구멍처럼 보이는 걸까요? 답은 나무들 때문이었습니다. 위성은 섬을 수직각도에서 촬영합니다. 보스토크 섬의 나무들은 너무 조밀해서 위에서 보면 개별 나무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보입니다. 나무 꼭대기는 햇빛을 받지만 그 사이의 공간은 완전히 어둡습니다. 위성 카메라가 이를 포착하면 극도로 어두운 초록색,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색으로 기록됩니다. 주변의 밝은 청록색 바다, 하얀 산호초와 대비되면 섬은 마치 검은 구멍처럼 보이게 됩니다. 비슷한 예는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가장 밀집된 지역들도 위성사진에서 거의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뉴기니의 고원 정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보스토크 섬이 특별한 이유는 대비 때문입니다. 섬은 너무 작고 주변은 너무 밝습니다. 그 차이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구글은 나중에 섬의 이미지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더 나은 위성 데이터와 색상 보정을 통해 이제 보스토크 섬은 진한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어둡지만 더 이상 검은 구멍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그 이미지는 인터넷에서 가장 불안한 미스터리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 동부 시코쿠 섬, 도쿠시마현 산속 작은 마을 나고로. 구글 스트리트 뷰로 이 마을을 처음 본 사람들은 놀랍니다. 거리가 생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학생복을 입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판에서는 농부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 앞에서는 결혼식이 열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헬멧을 쓴 건설 노동자들이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가에서는 낚시하는 사람과 나란히 앉은 커플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시골의 평화로운 일상처럼.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무 가만히 서 있습니다. 얼굴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형입니다. 나고로 마을에는 현재 실물 크기의 인형이 350개 이상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것들을 카카시라고 부릅니다. 허수아비라는 뜻입니다. 각 인형은 세심하게 제작됐습니다. 진짜 옷을 입고 진짜 모자를 쓰고 일부는 진짜 안경까지 끼고 있습니다. 얼굴은 천으로 만들어졌지만 표정이 풍부합니다. 이 인형들은 한 사람의 작품입니다. 아야노 츠키미, 현재 70대 중반 여성. 2003년 츠키미는 도쿄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고향 나고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떠났을 때 마을에는 약 30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50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2012년 마지막 학생이 졸업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우체국도 문을 닫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1시간 반 거리, 버스는 하루에 몇 번만 왔습니다. 츠키미는 채소밭에 새를 쫓기 위해 허수아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허수아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보이는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 즐겨 입던 옷을 입히고 좋아하던 모자를 씌웠습니다. 이웃들이 인형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들도 하나씩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가족, 멀리 떠난 자녀, 어렸을 때 모습. 츠키미는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받고, 옷을 받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변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떠났습니다. 하지만 인형의 수는 늘어났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을 대신해 인형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학생들은 실제로 이 학교에 다녔던 마지막 졸업생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 하객들은 30년 전 실제 마을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들판의 농부들은 이 땅을 평생 일궈온 사람들입니다. 80대, 90대가 되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인형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현재 나고로에는 27명의 실제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350개의 인형이 실제 사람보다 13배 많습니다. 외부인들이 이 마을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보도했고 해외 미디어도 주목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습니다. 일부는 이곳을 무서운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인형들이 밤에 움직일 것 같다고, 귀신이 들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고로의 이야기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일본 전체의 현실입니다. 일본에는 현재 수천 개의 한계 마을이 있습니다. 인구의 50% 이상이 65세 이상인 마을들. 이런 마을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체 마을의 약 15%가 한계 마을입니다. 예측에 따르면 2040년까지 일본의 약 900개 지자체가 소멸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나고로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특별히 가난하지도 특별히 외딴 곳도 아닙니다. 평범한 산촌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떠났습니다. 교육, 지옥, 직업, 미래를 찾아서 노인들은 남았습니다. 이곳이 그들의 전부였으니까. 츠키미는 70대 중반입니다. 언젠가는 그녀도 떠날 것입니다. 인형들도 서서히 부서질 겁니다. 천이 해지고 옷이 낡고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100년 후에는 여기에 마을이 있었다는 것조차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외곽 사드르 시티 지역. 2007년 누군가 이곳의 위성 사진을 확인하다가 기이한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물 색깔이 완전히 혈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호수를 이라고 베르메호라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어로 붉은 호수라는 뜻입니다. 추측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수 처리장 오염수, 생물학 무기 개발의 부산물, 대규모 의식 장소, 군사작전의 참혹한 흔적, 좀 더 현실적인 이론도 있었습니다. 인근 도축장에서 동물의 피를 배출해서 물이 붉게 변했다는 것. 실제로 이 지역에는 육가공 시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지구상에는 붉은색 호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네갈의 레트바 호수는 딸기 시럽을 부어놓은 것처럼 분홍색입니다. 건기인 1월에서 3월 사이 특히 색이 진해집니다. 호주의 힐리어 호수는 미들 아일랜드에 있는 작은 호수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초록색 숲 사이에 분홍색 사탕이 놓인 것처럼 보입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분홍색을 유지합니다. 이란의 우르미아 호수도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색이 바뀝니다. 평소에는 평범하다가 특정 계절이 되면 화성의 풍경처럼 붉게 물듭니다. 이런 호수가 전 세계에 최소 수십 개는 있습니다. 아프리카, 호주, 중동, 남미까지. 기후도 다르고 지형도 다른데 왜 물이 비슷하게 붉어지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원인을 두날리엘라 살리나라는 조류와 호염성 박테리아에서 찾았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베타카로틴이라는 붉은 색소를 생성합니다.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이 미생물들이 폭발적으로 번식하면서 물 전체가 분홍색이나 빨간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라크의 라고 베르메호 주변을 자세히 보면 콘크리트로 구획된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물이 서서히 증발하면서 염분이 농축됩니다. 미생물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호수만 유독 미스터리하게 여겨졌을까요? 접근성 때문입니다. 바그다드 외곽의 산업지대는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외부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 상상력이 더 자극되는 겁니다.
실제로 2000년대 후반 이라크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민간인이 바그다드 외곽 산업지대를 함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검문소가 곳곳에 있었고 무장단체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호수는 수년간 설명 없이 위성사진으로만 존재했습니다. 2014년 상황이 안정되면서 일부 현지 기자들이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확인한 것은 염전과 증발지였습니다. 소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물이 증발하면서 염분이 농축되고 미생물이 번식하면서 물이 붉어진 것, 도축장의 피도 아니고 생물학 무기도 아니고 의식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금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그것은 인터넷에서 가장 불안한 호수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했던 그곳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네덜란드 알메르의 부두, 붉은 얼룩과 쓰러진 형체. 2013년 이 이미지가 인터넷에 퍼졌을 때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살인 현장이다. 구글이 실수로 범죄 순간을 촬영했다. 포럼은 폭발했습니다. 아마추어 탐정들이 이미지를 분석했습니다. 붉은 얼룩의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네덜란드 경찰의 미제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종된 여성, 해결되지 않은 살인, 좌표와 날짜를 맞춰보려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당국은 수십 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2013년 11월 한 여성이 온라인 게시물을 보고 웃었습니다. 제클린 코헨. 그녀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그 부두를 산책합니다. 개와 함께. 그날도 평범한 산책이었습니다. 개가 호수에서 수영했습니다. 물에서 나와 주인에게 달려왔습니다. 부두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개가 젖은 상태로 뛰어다니니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부두에 누워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냥 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위성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붉은 얼룩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젖은 개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나무 부두가 물에 젖으면 색이 어두워집니다. 위에서 보면 붉은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던 것은 개였습니다. 주인에게 달려가는 행복한 개. 쓰러진 시체처럼 보이던 것은 휴식을 취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미스터리는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간단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별은 악마의 표시가 아니라 미완성 공원이었습니다. 보스토크 섬은 차원 포털이 아니라 조밀한 나무들이었습니다. 나고로 마을은 귀신 들린 곳이 아니라 상실을 기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라크의 붉은 호수는 생물학 무기가 아니라 염전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부두는 살인 현장이 아니라 개와 산책하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구글 지도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단 한순간 특정 각도에서 본 진실입니다. 맥락이 없고 이야기가 없고 설명이 없는 진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싶은 것으로. 거대한 사막이든 버려진 섬이든 누구도 찾지 않는 산업지대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는 작은 흔적 하나도 미스터리가 됩니다. 구글 지도는 그저 지도를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보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상상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의 위성사진 속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